아니 진짜 뭐 이거는 가정입니다만 이게 이제 정권이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네. 선거에서. 혹시 그래서 이제 또 검찰이 만약에 조영을 수사를 하게 된다면 그럼 조영이 그때는 또 다르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만약에 진실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럼 검찰은 난리가 나겠네요. 그러니까 그 몇몇 사람의 입에 기대서 수사를 하다 보면 재판에서 당연히 인정을 못 받죠. 예진술 다르고 예진술 다르고 지금 저희가 방금 공개했지만 이 사람들이 2014년에 경찰에서 한 말 다르고 그잖아요. 지금 얘기 다르고. 그럼 예전에 자기가 했던 말 2014년에 2021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예측 못했겠죠. 정영학 녹취록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정영학 녹취록이 중요한 것이고 저희가 녹음 파일을 계속 공개하는데 네. 대다수 언론은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어떤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쓰는 기사가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그냥 검찰이 매주 목요일날 그 차장 검사가 그 기자들하고 차를 마셔요. 티타임. 티타임에서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아 그거는 자기들이 불리하면 항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못 드린다 하면서 자기들이 꼭 전하고 싶은 얘기들은 하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기자들은 저는 그래서 사실은 법조 기자단 같은 건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착이 이루어져요. 가까이 있으면. 브리핑룸에서 충분히 브리핑할 수 있는 건데 티타임에서 오간 얘기들은 일부가 기사화가 되지만 기사화되지 않는 게 더 많죠. 근데 그 기사화가 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기자가 검증을 하지 않고 검찰 관계자란 얘기로 갖다 그대로 전원 보도를 하게 되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 부분 문제입니다. 그 이강기를 허위 용역으로 빼돌린 대출금만 87억 원이 넘어요. 부산저축은행에서 받았던 대출금 중에 그 예보는 2014년도에 대출금 300억 원을 유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강길과 남욱을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저축은행 그 고객들의 돈을 자신들의 주머니 돈처럼 쌈집 돈처럼 이렇게 쓴 건데 근데 그렇게 대출금이 부정하게 사용됐는데도 대검 중수부가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검 중수부의 수사는 2011년 3월부터 딱 5월까지 2달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검사들이 투입이 됐고 예금보험공사 직원들도 같이 수사를 도왔는데 모든 것을 그 2달의 기간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1차 수사. 그리고 2차 수사는 5월부터 11월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뒤에 6개월 더 한 거죠. 왜냐? 처음에 2개월 정도는 부산저축은행 등 그 저축은행의 경영진과 이들로부터 그 정관교 뇌물을 받은 사람들, 뭐 그때 당시 김두 홍보수석이랄지, 뭐 금융정보분석원장이랄지, 뭐 이런 뭐 은진수 감사위원이랄지, 저축은행이 자기들 살려고 뇌물을 갖다 준 그 사건이 중심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수사를 정관계 로비에 맞추다 보면 저축은행의 부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 저는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수사를 뒤에 6개월을 더 하잖아요. 5개월을 더 하거든요. 5개월 동안 하는데 대검 중수부가 5개월 수사를 더 하면서는 어떻게 했냐면 저축은행 관계자 말고 아까 말한 차명 SPC 운영자들 조우영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을 뭐 횡령, 변호사법 위반, 알선 수재, 조우영이 알선 수재잖아요. 이 관계자들도 이런 죄목으로 묶어서 다 기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뒷단에 5개월 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범죄 혐의점을 잡고 일단 우리가 급한 게 있으니까 요건 좀 나중에 할까라고 해서 나중에 했어야 되는 건데 나중에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충분히 범죄 혐의점을 대검 중수부가 잡을 만한 계기, 조우영의 위치, 역할 충분히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미 대검 중수부는 조우영이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처남이고 이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알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 봉 기자님도 이 정도로 파악했는데 그 수많은 그 나이스하다는 그 특수부 검사들이 그 당시에 그걸 그 정도 파악을 못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금 조우영의 말처럼 저는 단순한 참고인이고요. 돈 그 뇌물 전달할 때 심부름한 거밖에 없어요. 검찰도 그 얘기하거든요. 심부름한 사람이 박영수 변호사를 왜 씁니까? 박영수 변호사는 대검 중수부장 출신이고 고검장 출신이에요. 참고인이고 내가 이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박영수 고검장을 왜 선임하죠? 아니 이건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김만배 기자에게 1,50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천화동인 7호 배성준 기자. 배성준 기자는 차량을 조우영 회사에서 내줬어요. 배성준 기자가 그때 당시 타고 다닌 K5 차량이 조우영 회사의 법인 소유 법인 차량이군요. 차량입니다.
조용은 그럼 이 기자들 만배영과 배성준 기자한테 왜 그렇게 해줬을까요? 그냥 선의로? 그건 아니겠죠. 저희는 당연히 그런 것들을 알고 그때 당시 기사를 썼기 때문에 야, 이거는 좀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 예. 아무튼 그 대장동 관련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한 것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거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면 부실 수사인 거고 혐의점을 파악했는데도 더 이상 수사를 안 했다면은 사실은 뭐 봐주기 수사 무마 뭐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뭐 어찌됐든 이번에 뭐 허위 인터뷰, 뭐 대선 조작, 대선 개입, 여론 조작, 뭐 이제는 국기문란, 국기문란까지 나왔어요. 최상위 용어입니다. 국기문란. 왜 그렇게까지 할까? 국민의힘도 저는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 2014년에 정윤회 문건 사건이 있었습니다. 십상시,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십상시들이 있고 정윤회가 이 십상시를 조정한다. 해서 그때 박관천 전 행정관이 구속 기소되고 뭐 했었죠. 정윤회 문건이 터졌을 때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 문건이 밖으로 나갔다고 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제 기억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거는 국기문란이라고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특별수사팀 비슷하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수사를 해요. 그때 그 수사를 했던 게 유상범 국회의원입니다. 유상범 국회의원이 그때 그 수사팀이었어요. 팀을 이끌었죠. 그분이 제 기억에 그런데 국기문란은 정작 누가 했습니까? 그 사건이 2014년인데 그로부터 2년 뒤, 3년 뒤 국기문란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온 건 박근혜 대통령이었죠. 맞습니다. 국기문란이란 단어를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단어입니까? 권력자들이 특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국민의힘의 그런 발언은 정상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 방어, 비호 하기 위한 최상위의 이제 자신들만의 최상위의 용어인 거죠. 국기문란. 그러니까 뭐 뉴스타파나 경향신문이 가짜 뉴스 생산지라면 대통령실에서 선물을 보낸 가로세로 연구소는 그럼 진짜 뉴스 생산지입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가로세로 연구소에 선물 누가 보냈습니까? 가세현 박살났어요. 이번 추석에 그 김세희 씨가 선물 받았다고 자랑했다면서요. 네. 대통령실은 그러면 가로세로 연구소가 여기는 진짜 뉴스야. 대통령실에서 정하는 겁니까? 여기 선물 보내줘야 돼. 기가 막힙니다. 네. 그리고 취임식 할 때 그 많은 유튜버들, 극우 유튜버들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사저 가서 뭐 그렇게 욕지거리고 하고 그 극우 유튜버들 취임식에 초청했다면서요. 그리고 그렇죠, 뭐. 안정권의 그 누나 대통령실에 행정관으로 들어가 있었다면서요. 그럼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는 명확해지는 거죠. 자, 우리 편 들고 내 잘못 얘기 안 한 놈은 진짜. 나를 불편해하고 나를 짜증나게 하고 하는 애들은 가짜. 고발사주 사건 보세요. 고발사주 사건 국민의힘이 검찰에서 뭐 국민의힘을 시켜서 고발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고발을 하려고 했던 대상자 중에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가 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는 가짜 뉴스 만드는 기자인 거죠. 이분들이 봤을 때는. 뉴스타파는 참 많이 지켰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JTBC에 있던 제가 또 여기 있으니 얼마나 믿겠나 그런 생각은 해요. 진짜 미운 놈들 저기 다 모여 있구나. 없애버리고 싶겠죠. 네, 많이 지켰어요. 예. 그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담당자가 박 안무계신데 이분이 2014년도 12월 26일 수원지검에 출석해서 어떤 내용을 진술을 하죠. 그 진술 내용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대출은 정상 대출이고 담보가 충분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상 대출이 되려면은 대장동 사업이 전체 이익이 1조입니다. 순이익이 1조를 남겼어요. 토지를 분양하고 아파트를 분양해서. 근데 대장동 대출, 부산저축은행 등 저축은행이 빌려준 대장동 대출 중에 원금만 383억 원이 회수가 안 됩니다. 땅에 정상적으로 그게 담보가 잡혀 있었다면 다 회수가 됐어야 되잖아요. 그것만 봐도 이건 정상 대출이 아닌 거죠. 근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장동 대출 담당자, 담당 직원의 경찰 진술 조서를 공개를 한 거죠. 경기지방경찰청 하고 수원지검에서 이분도 조사를 받았으니까 나중에. 근데 이분의 얘기를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2009년 11월 19일이 처음 대출금이 나가는 날입니다. 대장동 그렇죠. 땅에 예. 대장동 땅에 처음 980억인가가 나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거액을 대출할 때는 충분한 사업성인지 검토를 하고 여신위원회 회의를 거치고 그게 다 내부 규정에 아주 촘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대출 나간 날 사업 검토 보고서, 사업성 검토 보고서가 대출 나간 날과 날짜가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사에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 야, 기막힌 대출이네요. 이 돈을 내주기 위한 지출품위서는 10월 달이에요. 사업성 검토를 하지 않고 10월 달에 이 돈 주겠습니다 하고 지출품위를 미리 해품위서를 올려. 그 다음에 돈은 11월 19일에 나가. 근데 가만 보니까 야 이거 사업성 검토 보고서 없네 없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없네 없어. 그렇게 되니까 뒤늦게 사업성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서 뒤늦게 만들었는데 사장 사인란은 아예 사장 사인은 돼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갖다 붙인 거죠. 근데 왜 같은 날짜에 했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이왕 가짜로 만들 그렇죠. 거면 서류 작성했으면은 한 달 정도 당기면 맞춰서 되는데. 적절하게 맞춰서 오해를 피해갔을 텐데. 근데 그건 이제 그 직원이 하는 얘기예요. 뒤늦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저희가 뭐 현장도 가보긴 하고 했는데 대장동 현장도 가보긴 했는데 이건 위에서 다 결정이 돼서 나온 거라 나중에 만들다 보니 이런 일이 있던 거고 만들 때 참고 자료가 그 대장동 시행사 C7에서 준 자료입니다. 돈을 빌리겠다고 한 쪽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성 검토를 했다고 갖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 대출입니까? 아 정말 그러니까는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나이스한 대출이네요. 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검 중수부가 어찌됐든 이강길 씨가 대검 중수부가 야 저축은행 자료 갖고 와라고 했을 때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출 검토 보고서 저축은행 수사 받았으니까 압수수색으로 다 확보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봐도 검토 보고서는 검토를 한 게 아니고 사업자가 돈을 빌리겠다는 사업자가 낸 걸 그냥 복붙을 해가지고 만든 검토 보고서고 날짜도 돈이 나간 날. 예, 지금 저희 화면에 이제 대출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서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2009년 11월 19일 이렇게 나오죠. 네. 근데 2009년 11월 19일 날 이때 대출금 최초 지급일이었죠. 그러니까 첫째 나 5차에 이제 5번에 걸쳐서 나갔는데 이날 처음 나간 거죠. 네, 처음 나간 거죠. 980억. 첫 번째 그 지급 날이. 야, 근데 대출 검토 보고서는 만들어진 거는 11월 19일인데 대출금이 최초로 지급된 날도 11월 19일이에요. 정말 신속하네요. 예? 그리고 개정 과목도 지금 일반 대출로 해놨잖아요. 야. 일반 대출은 사전에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 당시 대출이 나갈 때 담보라는 거는 이강길 씨의 연대보증. 아무런 재산이 없는 이강길 씨의 연대보증 사인 하나로 나간 건데 저 개정 과목이 일반 대출이 아니고 부동산 PF 대출이라는 거 바꿔야 된다는 건 예금보험공사의 지적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PF라는 것은 대장동 정도 사이즈는 저축은행이 PF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본의 20% 이상 대출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런 식으로 해서 PF 대출을 다 해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초기 자금을 얘들은 PF 대출을 한 거고 대장동은 PF 대출이 9천억 가까이 나간대요. 저축은행이 할 사이즈가 아니고 그건 1금융권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반은행에서 그 본 PF 대출을 해주면 그 돈 중에 자기들이 이제 빌려줬던 걸 다 회수한다는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예금보험사가 볼 때는 저축은행으로서는 초기 자금 저런 대출의 형태가 PF 대출이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나중에 수원지검에서 검찰에서 수사할 때도 이건 PF 대출이라고 규정을 하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그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장동 사업의 대출을 담당했던 박 씨는 대장동 1,155억 원 대출은 사전 사업성 검토 없이 경영진 지시로 대출금부터 지급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그 증거가 되는 게 아까 저희가 봤던 그 대장동 대출 검토 보고서 작성일과 그다음에 대출금 최초 지급일이 똑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솔직히 제가 봐서는 이것만 봐도 사실은 그 범죄 수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1월 19일에 돈이 지급이 되는데 조우영이 그 대출할 수 없는 10억 3천 받는 거. 그 용역 계약서는 또 11월 1일인가 2일인가 그래요. 돈이 나오기 전에 얘들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었고 날짜를 다 알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검토 보고서는 이제 나중에 갖다 맞춘 거죠. 그러니까 박 씨가 이제 앞서 2011년도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 받을 때는 용역 결과물도 없는데 조우영 회사에 용역비 지급했다 뭐 이런 진술도 했어요. 이거는 저희가 아까 얘기한 그 가짜 용역을 통해서 대출 브로커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라는 거하고 이제 연동되는 그런 진술이죠. 그러니까 대장동 대출 담당이잖아요. 대장동 대출은 그때 부산저축은행 대출 중에는 두 번째였습니다. 사이즈가 큰 규모였다는 거죠. 1,155억 원이었으니까. 근데
대장동 대출 담당자인 이 박모 씨가 그때 당시 이제 대검 중수부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대검 중수부에서 어떤 조사를 받았는지는 얘기하지 않는데 내가 그때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보니까 조우영이 박연호 회장의 친인척이란 거를 전에는 소문으로만 듣고 알고 있었는데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보니까 친인척이 맞구나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중수부 조사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검 중수부 조사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강길도 대검 중수에 뭐 자료를 냈다고 하고 조우영도 자료를 냈다고 하고 하면 그 자료를 검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대장동 대출 담당자인 박 씨를 불러서 자, 얘가 이런 자료를 냈는데 이거 맞아? 조우영이 이거 용역 결과물이라고 우리한테 냈는데 이거 그때 네가 받은 거랑 맞아? 똑같아? 이렇게 물어봤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저 때 조사에서 박준서 씨, 그 박 씨는 뭐라고 하냐면 조우영은 그 결과물을 내지 않았다. 원래는 용역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다 대출금으로. 그렇죠. 그 사업을 필요해서. 네. 근데 조우영 회사로 간 돈은 용역 계약서만 있었고 결과물이 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거 이상한데 위에 보고했는데 지급했다. 전부 지급됐다. 라는 게 이 직원의 진술이에요. 다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야, 아무튼 부산 대출은행의 신이군요, 조우영이.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조우영의 경찰 진술, 그다음에 이강길의 경찰 진술, 그다음에 그 대출 담당자 박 씨의 진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좀 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검찰이 대장동 대출 부산저축은행에서 해준 그 대출에 문제점이 있다. 또 범죄 혐의점도 있다. 이거를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찰이 계속 조우영은 당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대장동 사업도 그렇고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봐서는 이 자료만 보면 수사 대상이었고 수사를 받았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강길도 그렇게 전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뉴스타파에서 최근에 공개한 이강길, 조우영 부산저축은행 담당자 이 자료는 이 수사 기록은 대부분의 언론사에 다 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저는 이 자료를 2021년 10월에 이제 수사 기록입니다. 네. 수원지검 수사 기록. 수사 기록 안에 있는 이 조서들이에요. 지금 거의 모든 언론사에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도 보도하지 않잖아요. 이것만 봐도 이 사람들이 지금 예전의 진술과 지금의 얘기가 다르다라는 것과 이것만 봐도 이강길 씨 같은 경우는 모든 혐의를 자백하면서 조우영에 대해서 유독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요? 조우영의 추가 범죄 혐의까지 그때 당시 이강길이 다 얘기를 해서 조우영의 그 대출 알선료가 20억이 넘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수원 망포동 대출 알선료 이강길 씨가 얘기 안 했으면 넘어가는 거였어요. 이분은 모든 혐의를 경찰과 검찰의 수원지검과 경기지방경찰청이 얘기를 했는데 이강길 씨 얘기가 지금 거짓일까요? 이거를 대부분의 모든 언론사가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지금. 보도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제 생각은 씁쓸한 장면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에 저희 뉴스타파 주간 뉴스타파 매주 하는 거 있거든요. 네. 시간이 가물한데 오후 8시 겁니다. 오후 8시에 주간 뉴스타파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해봐야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 대검 중수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검찰이 좀 반박하기 어려운 결정적인 증거를 지금 공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도 뭐 아무 말 안 하겠죠. 특성상 못 본 척 하겠죠. 근데 하지만 저희는 이제 저나 한상진 기자는 어차피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것이라 저희는 또 이 하나의 기록을 남기는 차원에서라도 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가 아닙니다. 다 복수의 결정적인 증거를 다음 주 목요일 저희 뉴스타파 주간 뉴스타파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아마 생중계로 될 겁니다. 네.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에 저녁 8시에 뉴스타파가 대검 중수부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검찰이 반박하기 어려운
결정적 증거를 공개한다고 하니까 그날 꼭 좀 시청을 많이 해주시고요. 아무튼 이런 정도 되면은 검찰이 거의 코너에 몰리게 될 것 같은데 네. 검찰은 뭐 별로 반응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코너에 몰리는 게 정상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뉴스타파에서 계속해서 이제 대장동이 그 살아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 보도를 했고 진실의 조각들을 계속 맞춰가고 있는데 보면은 언론에서 보도를 제대로 이걸 안 따라와줘요. 이게 사실은 이제 취재하는 기자로서는 참 힘 빠지는 일이잖아요. 워낙 사안이 복잡하기도 하고 또 저희만 갖고 있는 자료가 있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이 이강길 조호영 진술조서 뭐 같은 거는 모든 언론 거의 모든 언론사 다 있는 자료죠. 근데도 뭐 워낙 기록이란 게 많잖아요, 장수가. 네. 대장동 1차 수사 기록이 4만 5천 쪽인가? 그렇고 그러니까요. 2차 수사 기록은 10만 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기록이 그거를 보고 어떤 이런 의미들을 추출해내고 확인을 하고 교차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간단한 작업은 아니죠. 그럼요, 근데 적어도 근데 그러나 타사에서 어떤 기사가 나오면 네. 자료가 있다면 확인해 볼 필요는 있죠. 그렇죠. 그래갖고 아니 그리고 지금은 딱 기사 쓰기 좋은 각이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이 이미 조호영은 우리 수사대장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그것과 더 정반대되는 진술들이 지금 나왔잖아요. 복수의 진술들이. 네. 그럼 최소한 이것 정도는 또 조호영 본인의 진술도 있고,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비판적으로 그 보면서 야마를 기사의 주제를 잡아서 기사를 쓸 수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참 네. 안타까워요. 씁쓸하고. 예. 그러니까 기자가 게으르면 사실 특종을 못하는 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그 지금 봉지욱 기자 등에게 씌워진 제목은 명예훼손죄인데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검찰이 주장하는 피해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만 해주면 사실 이 수사는 다시 그냥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비판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 수사를 사실 끝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괜히 비판 언론을 탄압한 검찰 독재 권력이라는 역사적 오명을 쓰지 마시고 얼른 검찰에다가 저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만 해서 이거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셔도 되고 검찰에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비판 언론을 탄압한 검찰 독재 권력이다 이런 정도의 비판은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청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봉지욱 기자님. 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